까지 읽어봤는데요. 요즘 그 역사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뭐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절대 다수인데 굳이 그래도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유정자들이 있고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현실의 그 팍팍함. 근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 국정화 논란이 생긴 걸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점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하는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했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하자면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게 족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개인의 또 그 집안의 그 혈통의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 예. 근데 이게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게 지금 전부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과 14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14대씩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소개한 사람이 14대씩이고 더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는데 사실 여기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언급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예,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주 몹쓸 악당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걸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은데 다윗 왕의 가장 큰 패착이 뭐였죠?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한꺼번에 다 저질렀잖아요. 그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위에 5절을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누구죠? 기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창녀죠, 창녀. 그죠?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름들은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 족보, 그의 역사, 그의 그 혈통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관점은 위인이라든지 어떤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의 역사를 몽땅 다 미화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잖아요. 그죠? 북한. 네? 북한.
북한에서 김일성 그 부자,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김일성,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어요. 그 김일성 장군이 지금 어딥니까? 저기 그 동북 지역, 그 러시아를 겹쳐서 그 중국의 그 동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독립 장군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 그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왜곡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김일성, 진짜 그 독립운동가 김일성 장군의 그 역사를 그냥 아예 그냥 묵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민족 그 역사 연구, 민족문제 연구 역사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이 그 복원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아무튼 보세요. 뭐 김일성 장군 뭐 어릴 때 뭐예요? 뭐 3살 때 김정은은 김정일은 뭐 3살 때 뭐 총을 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종이 뭐라고요? 하여튼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슨 과거의 고대 신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교과서에 실제로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참 유치한 수준에서의 그 역사 미화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다들 그렇게 해요, 보면.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게 미화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의 역사를 보면 민족적 반역자의 혈통도 있었고, 네. 그렇죠? 물론 애국자들도 있었지만, 민족 반역자들, 또 보면은 또 이렇게 창녀의 피가 섞여 있고, 그죠? 또 불륜의 결과였고, 그렇죠? 이게 다 적나라하게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 운명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그 필연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는요, 사실은 자랑스럽기만 한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이 이름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그 위에 14대 그러니까 42명의 그 조상들의 그 이름을 언급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이름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진실의 그 중요성. 그러니까 잘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과 함께 잘못된 것. 그것도 우리는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나면 그 집안을, 그 역사를, 그 족보를 엄청나게 미화를 합니다. 그죠? 거의 신화화를 하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바라보게 되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은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예? 민족의 어떤 그 영웅도 있었고, 또 보면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친일파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범죄자도 있었고, 예.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도 혈통도 섞여 있었고, 양반만 있었던, 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천민들도 막 섞여 있었고, 있는 그대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제가 어느 잡지에서 우리나라 족보 쪽에 또 그 학문 분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임의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학문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가라고 불리는 어느 족보학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는데 그분 얘기가 참 재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씌어진 족보의 80%가 다 조작된 거래요. 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족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족보의 80%가 왜곡된 것들이에요. 다 양반 집안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양반의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서 전체 인구의 한 20%까지 는 적은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근데 사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요, 전체 인구에서 양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 한 3%? 5%?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죠. 고려 시대라든지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든지.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족보를 보세요. 그죠? 다 양반 집안이에요. 그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왜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데 열을 올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네. 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일본은 진짜 명백하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피해가는 게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육하기 위해서 검인정 기관에서 한 거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국정하면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얼마든지 국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네. 시비를 걸어올 수 있어요. 네.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왜 역사 왜곡들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에 있는 역사 왜곡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왜곡될 수 있을까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지시 시절에 학창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전 역사 과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배웠던 근현대사에 대한 저는 분명히 5.16 혁명으로 배운 세대고요. 구테타가 아니라. 그리고 조국 근대화에 대한 정당성을 아주 집요하게 교육을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암살됐을 때, 저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세월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역사의 바늘이 뒤로 돌아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역사에 대한 논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시각을,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 태도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는요, 사실은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자꾸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해요. 왜? 그래야만
그 현재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기득권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 힘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작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고 할 만큼, 왜곡을 하려고 할 만큼 역사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과거일 뿐이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한다면 굳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도 그냥 그 단절된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루어진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왜 우리가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헬조선. 예? 저는 정말 요즘 뭐라 그럴까요? 왜 청년 세대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지 좀 많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네? 왜 이런 말이 생기는 걸까? 과연 지금 유정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좌파 편향의 교과서를 가지고 패배주의적인 어떤 역사관을 심어놔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는 이런 이렇게 오염시켜놨다. 오염된 세대다. 그래서 그 오염된 세대들이 만들어낸 말이 헬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오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시대로 느껴지도록 그런 시대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든 그 역사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역사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서 실존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성찬식의 의미? 성찬식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회상하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죠,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현재화하는, 그죠? 현재화하는. 그게 성만찬의 진짜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악과 범죄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불의에 대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건으로서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요, 기억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이 아니라 예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기억되어지는 사람들, 그 역사를 기억되어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게 뭐야?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자꾸 역사를 정당화하잖아요. 자기들 궁극주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 거냐, 그게 우려스러운 거냐 하면, 이제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들이 또 지금 그 현재의 그 과거의 그 잘못한 그 군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정당한 거로, 옳은 거로 기억하려고 하는 이 세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것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국정교과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지만, 지금 국정교과서가 발간돼야 될 정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검인정 거쳐가지고 나온 역사책도, 그렇죠? 네, 좌파의 그 역사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역사책도 그 우리 교회에서 사내 아이들이 하는 그 장난을 그대로 해요. 건강하다는 거죠. 야, 정호야,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가. 그래. 옳지. 이거 재밌어요. 그렇지. 좀 이따 재밌게 치자. 뭐 애들이 그렇죠. 다 하고 싶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그 실습 전도사 할 때 저에게 첫 번째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무단 침입하는, 강대상으로 무단 침입하는 그 어린이들을 제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가 실습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첫 번째 봉사했던 게, 그런데 제가 그때 큰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잠시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이야, 그 무업자들이 있었어요. 무업자들이. 무업자들이. 이 녀석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었던 건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위압감 느껴가지고 숨도 못 쉰다는 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네? 예, 외국 얘기는 그 전에 한 거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순간 그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정화 교과서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기억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현대사에 대한 이해잖아요. 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죠, 여러분? 사실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문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정말 그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현대사만 따로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리키라고. 응? 그러면 되지. 왜 역사 전체를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응? 그 말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가리키면 그 한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사는요, 그 당대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도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 다른 게 독재가 아니에요. 그게 독재예요.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관점을 통일시키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그게 여러분 독재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것에 우리는 저항해 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볼래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책이 우리는 4권이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복음서도 4개나 돼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을 바라보는 그분의 그 역사적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4개고, 적어도 그 역사적 이해가 4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빼더라도.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서끼리 보면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응?
일어난 그 사건들의 시점, 그 사건에 대한 이해, 그렇죠? 게다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유대적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그 헬라 그리스식 그 세계관의 그 관점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이해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네 가지나 돼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대가. 2000년 전에 그 고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허용돼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점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또 이해되어져 있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교리화하고 그것을 그 예수를 이해하는 관점과 또 그 신학을 하나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한 짓 아닙니까? 네. 오직 그 하나의 성경, 라틴어, 불가타역만 인정했죠. 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이해에서 하나의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기를 일으킨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그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러한 역사적 어떤 그 유산,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그런 그 정통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진짜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누구보다도 국정교과서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왜 뭐 좌파, 우파 이런 논의가 아니라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하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지금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기독교 교계 안에서. 또 찬성하는 사람들. 기독교가 이 보수로 이렇게, 우리가 서구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서구 사회가 아니죠. 유럽의 그런 서구 사회가 아닌 이상 이 기독교가 이렇게 보수로 자리 잡은 나라는요, 2000년 교회 선교사에 유례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나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보수주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선교를 이렇게 이제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선교 국가로서 기독교가 보수화된 곳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선교 그쪽 다 선교 국가였잖아요. 거기에 기독교는요, 여러분 제3세계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제3세계 신학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민중신학이니, 예,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흑인 신학, 그렇죠? 원주민 신학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다 그 기독교가 현지화되면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물려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게 진짜 기독교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없어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요, 기독교가 현지화됐다고 해요.
또는 기독교를 세속화됐다고 해요. 우리는 세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쁜 의미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그 세속화라는 말은 뭐냐면 성육신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죠. 성육신 이퀄 세속화예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속된 것이 됐다는 거죠.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세속화라는 것도 그거예요. 거룩한 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세속화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속화를 나쁜 의미로만 우리는 써요. 저 사람 세속적이야.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목사.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저를 욕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말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제 귀에는요, 그 사람은 세속적인 목사이지만 저는 제 귀에는 성육신한 목사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좀 보수화되어 버린 거예요. 보수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극보수가 돼가지고 그 어버이 연합회 활동하고 계시는 주요 임원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다 소문하지.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이야말로 역사적인 어떤 그게 없어서 그래요. 역사의식이라는. 오로지 하나잖아요.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고 못 살았을 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거죠. 먹고 살만 하니까 니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역사조차도, 그죠? 예수님의 그 족보조차도 우리는 진실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린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떠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조상들도 있고 혈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떤 차원이지 이걸 하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에 대한 몰기예요, 사실은. 최근에 도올 김용옥 선생이 JTBC에서 인터뷰를 한 것 때문에 아주 지금 또 한동안 또 인터넷상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철학자로서 신화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시각은 그냥 하나의 신화로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 동북 지역에서 한 1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역사 유적지를 다녀본 결과 신화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 저는 무척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양반이 소개한 또 책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가본 곳을 제가 다 가봤거든요. 중국 한참 다닐 때 제가 가봤거든요. 집안이라든지 거기 가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제가 과거에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유적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저기 고구려 고분에 가서 그 벽화들 있지 않습니까? 장문총의 벽화는 이런 건 전 진짜 가서 봤거든요. 그 안에 그 프레시를 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느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의 그 역사를 우리는 단순히 신화, 하나의 그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굉장히 깨달았어요. 그거를 도올 김영욱 선생이 또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공감이 되면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신화다. 이게 신화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거의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신화화되어 있어요. 신화화. 네. 신화예요. 근데 이 신화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차원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 사람들이 역사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 신화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이 신화화된 역사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우리가 현재화의 사건으로서 한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현재화되는 거예요. 현재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 금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때 그렇지 20여 년 전에 결혼식을 했었지. 사진이 딱 걸려져 있어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그때 이야기가 신화화돼서 전해지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그렇지? 응? 응? 그때 어땠어? 먼저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이것을 현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현재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사건이 뭐예요? 과거의 사건으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재 속에서 기억되는 사건은 예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군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입영할 때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바로 어제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겪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 군대 가서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또 이제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막 저는 그때 막 정신없이 막 불렸거든요, 조교들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들을 보니까 얘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격려해 주게 되고 또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들 대신 군대 들어가려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 그 심정은.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아들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꿈속에. 그리고 내가 아들 대신에 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있어 지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제가 지금 나이 50에 이 작년이라는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당시 군대 입대할 때의 그 젊은이 있잖아요. 젊은 윤선주. 응?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군대 가서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군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그러니까 현재화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억이 현재화되어졌을 때 그 현재화된 기억은 이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역사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사도. 네.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재 속에서 우리의 현재가 있게 한 그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화된 기억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되고 또 넓어진 어떤 그러한 관점도 그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네. 단순히 어떤 그 거창한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국가적 차원의 어떤 역사나 어떤 사회적 차원의 어떤 그런 사건 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일생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는 아직도 그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헬조선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자꾸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소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그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 군부 사람들이 전부 다 보니까 그 이제 만주에서 그 군관학교 출신들, 예. 그때 그 만주국에서 그 일제 그 어영 만주국에서 장교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이제 하여튼 그 군부에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모든 분야에서 그 친일파의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네? 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시대에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있느냐?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요 독립운동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일본 그 순사하시던 분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그게 공존해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졌던 그 기득권을 계속 현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 그죠? 응?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신, 헌법 만들고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역사적으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을 나는 지금 한다. 그럼 메이지 유신은 군국주의 시대 때 했던 거예요. 그걸 70년대에 그 사람이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경제개발 매치는 이게 다 그게 뭐냐면 과거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그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했던 그 명치유신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밟은 거였거든요. 그대로 밟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고 싶어서 민주사회가 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이 패망해서 어부지리로 우리가 독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민지였던 그 국가는 그 당시에 그 국제연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순국들이 그 지배를 했잖아요. 그죠? 신탁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했고 남쪽은 미국이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친일파들이 그대로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역사 왜곡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이제 얘기 못합니다. 네. 전 국민의 지금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찬성하는 사람들도요,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찬성을 하는 거지, 사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은요, 정말 반대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도자가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 국정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의 시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그게 뭐 아직 뭐 역사 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뭐, 근데 그게 저는 그 내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각을, 그 이해를, 그 사고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신앙의 양심이 거기에 극렬 반대를 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인 이상 그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많이 의식이 깨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큰 사회적 변화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거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과거를 오늘 내가 새롭게 이해하고 지켜보시라고요. 지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 요번에 굉장히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경빈이가 군대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그 신체 검사를 맡았는데, 어저께 왔거든요. 신체 검사를 맡았는데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 가지고 보니까 그 신체 검사를 옛날 좀 신체 치수만 지르는 게 아니라 피 검사, 뭐 엑스레이, 초음파 다 하더라고요. 북군 일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 치수가 400 가까이 나온 거예요, 얘가. 예, 간 수치가. 그리고 다른 것도 간에 관련된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얘를 지금 뭐 그 소대 반장도 시켜놓고 뭐 이것저것 뭐 얘 뭐 헌병대로 끌려가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쪽 그 부대에서도 멘붕이 온 거고 얘는 더 멘붕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애가 막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어저께 바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수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따 박원순 집사님 좀 봐주세요. 저희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앞으로 정밀 검사를 해놨는데,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부터 간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젊은 아이가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랬대요. 분위간이.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뭡니까 어디죠? 신청금 받을 때도 간 수치가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흘려보냈죠, 저는. 얘가 지금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비만돼가지고 아마 지방간 지수가 올라갔나 보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얘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분위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언젠가 경찰병원 갔는데 그때 검사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치수가 안 좋다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갑자기 나타난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죠?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어떤 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로서, 그 부모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책임감. 아, 그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좀, 건강을 챙겨줬었으면. 그리고 하다못해, 1년 전에 그 신체검사 받았을 때도 그때도 좀 내가 좀 주의를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뭐 얘가 뭐 공익을 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대에서 간 치수가 안 좋다고 받아줄 수 없다고 쫓아내는데 그 건강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로서의 그 뭐라 할까요? 전 막 그냥 그 책임감, 자괴감이 막 어저께 참 너무 씁쓸했어요. 아주 씁쓸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너무 우울하고 날씨도 지금 흐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내가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임을 내가 하나 제대로 못했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21살밖에 안 된 애가 간 치수가 지금 400 가까이 돼가지고 400 정도면 심각하죠? 네. 그래서 군대에서 얘는 도저히 훈련시킬 수가 없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역사예요. 이게 가족사예요. 그때 내가 그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사의 한 부분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역사적 반성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부모로서 뭘 해야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제 부모로서 아들한테 뭘 해줘야 할까? 해줘야 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반성들, 현지화된 역사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예언이 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거를 내가 또 방치해버리게 되면 진짜 우리 아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적인 반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한 현재화된 기억,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씩 떠올라요. 네. 아, 그때 걔가 이제 그 간 수치가 높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유학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정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거기는 그 국민 간 평균 수치가 거의 200 가까이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하신 선교사님들은 다 지방간 갖고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워낙 그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그럼 내가 선교지를 글로에 유학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걸 몰랐어.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애가 피곤해 하거든요.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그 결혼을 보니까. 네. 항상 애가 무기력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젊은 놈이 왜 저렇게 게으를까? 그러니까 반성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너무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네.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돼서 또 아빠가 실망하셨나 하고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건강 하나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무슨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진화? 야, 이건 웃기는 얘기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국방부에 고맙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그래도 국방부가 우리 아들을 살려줬구나. 예. 나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일어났었던 하나의 그 또 에피소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축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나버린 과거이지만 그 과거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 그 기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쌓여서 축적되어서 만든 우리의 현재, 그리고 그 현재가 또 과거가 되어서 축적되어지고 그 결과물로 다가오게 될 우리의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인 거예요. 오늘 사회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신중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진지해지고 얼마나 더 우리는 또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역사적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반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경빈이가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놀다가 피곤해가지고 애가 쉽게 지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부모의 시각으로 좀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저는 애가 체력이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체력이 약한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경찰병원 가가지고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거의 몇 년 전이에요. 그죠? 거의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부분이 반성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제가 그 딘돌교회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네. 그때 내가 그거를 소홀히 했구나. 여러 가지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 그 이해. 우리는 그런 역사적 관점과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그런 기억 속에 현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